나중에 시간 없으시면 어디 중점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3장입니다. 그렇죠? 3장은요, 그냥 한자로 쓸데없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각칙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세부적인 규칙, 세칙, 혹은 세부 규정,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지켜야 될 규칙,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해석 먼저 보시고 문제 같이 풀어 보실게요.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한 건 고객에 대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보실게요. 페이지는요, 58페이지도, 그죠? 직무윤리 기준 각칙에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고객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첫 번째는요, 신임관계 및 신임 의무예요. 그래서 충실 의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자, 항상 어떤 논제가 있을 때 누굴 먼저 제일 생각해야 되냐면 고객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굴 생각할까요? 누구 생각할까요? 회사. 네. 그 다음에 회사 생각해야 되고요. 가장 나중에 임원과 직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사람은 고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한다는 거 중요한 문장으로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정말 말장난으로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최선의 이익, 실현 가능한 최대 이익.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최선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올까요? 최대의 수익률이라고 나와요. 맞을까요? 둘이 똑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에요. 최선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잘 나면 좋고, 그쵸? 그런데요, 최대 수익률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요걸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제가 놀이기구를 못 타요. 롤러코스터 탈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못 타요. 청량열차만 타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자, 그러면 청량열차밖에 못 타는 사람한테 롤러코스터를 태워놓고서 와, 너무 재밌지? 와, 파생상품이랑 펀드 이것저것 하니까 완전 신나지? 토할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해서 고객한테 최대 수익률을 안겨주면 고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토할 것 같지만 너무너무 흥미진진해라고 생각할까요? 나랑은 맞지 않아라고 생각할까요? 나랑은 맞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는요, 내가 과정상의 최선의 이익을 다 주기 위해서 과정상 노력을 했다면 그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최대 수익률을 달성해 줬다면 만약에 고객에게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니라 고객하고는 성향하고 맞진 않았지만 고객이 만족할 만한 극도의 그 플러스 수익률을 제시해줬다면 나는 책임을 다한 것이다 라고 나오면 그래도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객한테 맞지 않게 어떤 투자를 설정해줬다든지 아니면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해줘서 최대 수익률을 내서 그 실제로 수익률을 안겨줬다 하더라도 이거는 직무윤리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실게요. 최선의 이익은요, 실현 가능한 최대 이익을 의미하는 거지 한 줄 더 내려와 볼게요. 최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의무를 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보는 것이지 결과론적 해석하는 것만 아닙니다. 왜 나는 진짜 20% 수익 해줬으면 됐지, 난 다 잘한 건데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보시면 충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라면 이익과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린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주의 의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의 의무 같은 경우는요, 잘 아는 사람이 됐어. 고객하고 이제 친해진 거죠. 그러면 예전에 고객 그 확인 정보 내가 받았었던 게 있으니까 지금 가입할 때는 그냥 스킵할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때마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아무리 친한 고객, 기존에 가입했던 고객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상품을 가입할 때 그때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기울여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라고 하는 해석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전문가라고 하면요, 일반인과 똑같으면 될까요? 그 이상이어야 할까요? 여러분도 펀드 합격하시면요, 이 자리에 서서 강의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서 일반인 이상이라고 하는 그 수준을 의미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자, 그리고 유상이든 무상이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은행 가보면 어때요? 돈 안 되는 고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서서 업무를 보고 가죠. 돈 되는 고객은 어떻게 해줘요? 앉혀줘요. 맞아요, 농협?
어때요? 그 실제로 제가 은행 가보면 돈 내는 고객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펀드 상담합니다. 대출 상담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과금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기계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우 뭐 해주면 적금, 예금 이런 것들 그래도 서서 봐요. 서서 해야 어때요? 회전율이 높잖아요. 빨리빨리 고객을 응대해야 하니까. 요즘에 이제 지점들 자체가 워낙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유상이든 무상이든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안 그래요. 그쵸? 자, 그리고 금융업은요, 다른 업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돈이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아까랑 포맷이 똑같고요. 그래서 위에 박스 보시면 실제적 규정은 그래서 모든 사항에 공통이 되는 기본적 의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양벌 규정 또 가능하다는 거. 양벌이면 행위자, 회사, 그리고 민사와 형사 모두 가능하다는 거. 그거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 주의무 충실 의무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랑 같이 풀고 집에 가서 조금만 더 보시고 직무를 이제 덮으시는 겁니다.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시고 마무리 하실 거예요. 금융투자업 종사자는요,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고객 등의 이익에 우선하면 안 된다는 말은 누구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고요. 이것을 충실 의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최선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과정상의 최대의 이익인 거지 최대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 과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3번의 키포인트는 그때마다 전문가로서. 그리고 4번의 키포인트는 유상과 무상 상관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해석에 한번 보실게요. 해설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득이 났어요. 그거 가지고 고객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정상에 내가 실수가 있었고 그 고객하고 맞지 않는 투자 권유를 했지만 이득이 났어. 그럼 됐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긴 겁니까? 어기지 않은 겁니까? 어긴 겁니다. 과정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정상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익상충 같은 경우에 지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지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실제 시험 문제가요. 두 번째 땡 찾으셨어요? 이 부등호 방향 바꿔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부등용 제가 아까 요거 해드렸죠. 그래서 요거 같이 두 번째 땡 보실까요? 고객이 가장 먼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군가요? 회사고요. 기타 이해관계 혹은 뭐 임직원 요 순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해상충 방지 체계라고 하는 건 수습하는 건가요? 미리 방지하는 건가요? 네,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알리고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춘 후에 매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에 나오죠. 낮추려고 노력을 했으나 낮추지 못했다면 그대로 가능하다. 맞을까요? 안 돼요. 낮추지 못했다면 스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딱 걸릴 것 같아. 요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뉘앙스가 딱 옵니다. 근데 그거 뉘앙스가 온 문제에 대해서 고객과 문제 수준을 낮추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한다면 거래 자체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스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을 낮춘 후 매매 거래 해야 된다는 거 문장으로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낮춘 후 매매 거래 해야 된다. 낮춘 후 매매 거래 해야 된다. 낮추기 곤란하다면 매매 거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고객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자기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객이 동의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자기 매매는 허용 가능합니다. 파생상품이나 증권시장은요. 공개시장을 의미하죠. 그렇죠? 공개된 시장을 의미하고요. 그 문장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보교류 차단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보 제공 행위라든지 같은 사람이 그 업을 겸직을 한다든지 그래서 공간 및 시설 공동 이용 행위라든지 만약에 그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 자체는요. 사실 미리미리 방지하는 게 좋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죠? 과당매매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첫날 OT 때 틀어드렸던 영상 기억나세요? 그 시계추 같은 게 막 시계 같은 게 막 뺑뺑뺑뺑 돌고 있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매매 회전율이었잖아요. 매매 회전율을 높이는 이유가 뭔가요?
증권회사 입장에서 뭘 먹으려고? 먹으려면 너무 저급한 표현. 뭘 드시려고? 뭘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수수료. 그쵸? 그런데 수수료를 많이 받는 건 누구에겐 좋고 누구에겐 좋지 않은 건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안 좋아요. 고객에게는 너무 불리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해상충의 가장 빈번한 사례는 하면 과당 매매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지만 고객 최선 의무를 어떻게 한 겁니까? 위반한 거네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한 거네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과당 매매 잡아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떨까요? 어렵죠. 왜 그럴까요? 나 아닌데? 나 그때 안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거 무당집 이제 전 보러 가면 봤지. 너 그날 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당 매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팔거나 사지 않았다면, 파는 거죠. 일단은 그때 내가 팔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팔았어라고 얘기하면 못 잡아내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특정 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아닌지는 사실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아예 힌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번호 붙여볼게요. 일반 투자자 치고 내는 수수료 총액을 봤더니요. 너무 과해요. 일반 투자자라고 전제를 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증권사 직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했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합성 원칙에 비추어서 판단합니다.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 앞서서 영업실무에서 배우셨어요? 적합성 뒤에 나오나? 뒤쪽에 나와요. 적합성이라고 하는 건 고객이 옵니다. 고객이 왔을 때 투자 목적이랑 그리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과거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쫙 들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상담을 해본 결과 펀드 중에서도 채권형 펀드 정도가 적합한데요. 파생 상품이 권유되어 있는 겁니다. 적합성에 위반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권유했을까요? 파생 상품이 수수료가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과당 매매를 할 소지가 있었겠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적합성의 원칙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과당 매매하긴 했지만 수익 25% 갖다 줬잖아 라고 얘기하더라도 위반한 겁니까? 정당한 겁니까?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이익이나 손실 여부 상관없이 과당 매매로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실까요? 이익상충행위 금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회사보다는 고객, 본인보다는 회사. 맞죠? 그리고 금융투자업 종사자는요, 자기 거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은행 다니시는 분들,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은행에, 그리고 자기 증권회사 상품 펀드 가입 잘 못하게 돼 있었어요. 제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자기 명의 아니고, 딴 사람 명의 빌려서 하잖아요. 카드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좀 완화한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 자기 거래를 해서는 안 되지만, 고객이 동의한 거래는 허용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해상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과당 매매인데요. 과당 매매라고 하는 건 목적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자주 매매해서 수수료 발생시키는 거고요. 과당 매매는 허용해 주는 거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금지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이 정말 아름답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틀린 문장이에요. 그렇죠?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에게 이득이 되는 사항이라면 투자자의 이득을 위해서 우선 매매한 후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다 의미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항상 발생 가능성을 미리 하고 낮춘 후에 매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까요? 자,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증투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자세히 배워요.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구분해 드릴게요.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잘 아는 사람일까요? 잘 모르는 사람일까요? 잘 모른다라고 전제를 해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 전문 투자는요, 잘 안다라고 표현해요. 그걸 전문성이라고 돼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로 또 하나는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요. 여러분,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위험 감수 능력이 있나요? 조금, 네, 돈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볼게요. 장이 지금 1800을 무너졌잖아요. 지금 장이요. 1800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가는요, 여기서 버텨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버텨요. 어떨 때까지? 다시 치고 오를 때까지. 근데 일반 투자자는요, 이때 더 내려가기 전에 손절매해서, 더 손해보기 전에 그냥 팔아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라고 판단한다는 건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이런 위험 감수 능력도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들은요, 다 누굴 보호하는 겁니까?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왜요? 얘들은요, 돈도 있고요, 정보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굴 보호해야 된다? 일반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일반 투자자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 투자자 구분 해보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일단은요, 이렇게 간단히 메모해 두셔도 되고요.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펀드에서는요, 전문 투자, 절대적 전문 투자자 누구고 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구분해보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셔서, 그리고 자발적.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절대적 전문 투자자는요, 절대로 일반 투자자로 갈 수 없어서 절대적 전문 투자자입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국가, 한국은행, 그런 것들이 절대적 전문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투자자로 가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전문성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으로 좀 친절하게 대우해줘라는 의미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면 투자 설명서도 훨씬 꼼꼼하게 드려야 하고요, 설명도 더 깊이 있게 드려야 되는 게 누굽니까? 일반 투자자가 돼요. 그런데 국가가요, 나 잘 몰라요 라고 일반 투자자 대우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얘는요, 절대적으로 변경이 안 되는 투자자예요. 전문 투자자예요. 그런데요, 상대적이란 건 어떤 뉘앙스인가요? 필요에 따라서 어디로요? 일반 투자자로 건너갈 수 있는 애들을 상대적 전문 투자자라고 합니다. 보통 주권상장법인 밑에 다 해설 나와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주권상장법인은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발적이라는 애들은요, 예,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100억 정도 이상인 애들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인인데 100억 정도 이상 투자하는 애들이에요. 더 이상 얘는 일반 투자자를 보기엔 어때요? 너무 커요. 그런 애들을 어디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전문 투자자를 포함시켜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요, 무려 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어요. 그리고 50억 이상이 1년 이상 잔고를 유지한 이런 요건을 갖췄다면 얘는요, 더 이상 일반 투자자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발적 전문 투자자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얘는 전문 투자자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증투가 왜 어렵냐면, 실제로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증투랑 파생이랑 공부를 다 해봤잖아요. 투자자산까지. 제일 어려운 과목이 펀드예요. 왜냐하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전문 투자자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금융 자격증을 공부해 보시면 이런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펀드 때 그냥 생으로 외웠던 것들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얘는 보호를 안 해줘도 되는구나라는 원리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물론 그 시험 취득이나 뭐 자격 취득을 위한 것도 좋지만 진짜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더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펀드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대단하신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요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주식회사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근데 주식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려고 합니다. 자, 파생상품이란 건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게 어디서 거래되고 있어요?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이런 위험한 상품에 이 별거 아닌 주권상장법인이 거래를 하려고 해요. 얘는요, 전문가예요? 일반 투자자예요? 원래는요, 전문 투자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요, 전문 투자자로 대우해줘서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위험 있는 사실도 그냥 고지도 안 하게 되면 얘는 어때요? 너무나 위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얘는요, 재밌는 게요, 주권상장법인이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하게 되면요, 그냥 처음부터 일반 투자자예요.
이해되세요? 왜요? 얘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요, 만약에 본인이 요건을 갖춰서 원한다면 장외파생상 거래할 때 반대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전문 투자자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권상장법인은 원래 전문 투자자이지만 무슨 거래할 때만요, 장외파생상품 거래할 때는 그냥 누구라고요? 일반 투자자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3번. 국가금융기관은 누굽니까? 절대적 전문투자자죠. 그쵸? 지자체와 주권상장법인은 상대적 전문투자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알려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법인은 100억 이상, 개인은 50억 이상인 경우는요, 전문투자자 중에 누굽니까? 자발적 전문투자자. 자, 그리고 세 번째, 적합성 원칙 그리고 설명 의무는요,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전문 투자자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어떤 적합성이라든지 설명해 줘야 될 대상은요,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 뉘앙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실게요. 전문 투자자는요, 서면을 통해 요청을 하면 일반 투자자로 취급을 받을 수 있고요. 일반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서면을 요청하면 전문 투자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한번 해석 보실게요. 서면을 통해서 전문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절대적 전문 투자자도 서면으로 요청만 하면 가겠네요? 이게 걸려버리죠. 근데 가능한 건 뭡니까? 상대적인 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서면을 통해서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자로 될 수 있는 건 상대적 전문 투자자만 의미하고요. 절대적 전문 투자자인 국가나 이런 그 한국은행은요, 못 넘어와요. 그쵸? 그래서 그게 문장이 틀렸고요.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국가금융기관 등은 일반 투자자로 전환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절대적 전문 투자자. 그리고 지자체 주권상장법인 등은 서면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왜요? 상대적 전문 투자자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 장외파생상품 취급 시 누구요? 주권상장법인은요,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누구라고요? 일반 투자자라고요. 왜요? 위험하니까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일반 투자자는 보호해줘야 돼, 우리가 더 챙겨줘야 돼 라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고 직무윤리까지 준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 보실게요. 전문 투자자가 저번에 지문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전문 투자자니까 뭐 적합성이나 설명 의무를 우리가 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직무윤리까지 안 지켜도 될까요? 직무윤리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괄호 안에 그 문장을 제가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직무윤리까지 준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뭐 설명문이나 이런 건 다 배제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가요. 네, 62페이지죠. 저 투자 목적 등에 적합해야 될 의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실게요. 그 첫 번째, 그 적합해야 될 의무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문장이 제일 첫 번째 박스에 나와요. 누구만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문 투자자는 제외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일반 투자자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관련된 규칙들은요, 누가 정하냐면요, 협회에서 정합니다. 우리 자격증 주관하는 곳도 어디예요? 협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협회에서 정하고 우선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우선 사용하라고 권고하지만 강제사항입니까? 권고한다는 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걸 사용하죠. 그리고 그 지문으로 나왔던 게요, 수정이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수정 가능합니다. 권고했기 때문에 요거 사용해 보는 게 어때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나랑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고객의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등급이란 뉘앙스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PB 영업을 하는 그 고객 레벨이 있죠. 골드 단계가 있고 뭐 실버 단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 등급별이라고 하는 게 실버가 있어요. 자, 골드 고객하고 실버 고객을 차등을 둘까요? 두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차등을
둬야 되죠. 왜 차등을 둬야 될까요? 누가 억울합니까? 똑같이 대하면 내가 왜 거기 골드 고객을 해요? 그런데 차등을 둬야 된다라는 뉘앙스는 뭐냐면 골드 고객 내에서는 차등을 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골드 고객과 실버 고객은요, 차등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고객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마련한다는 건 그 뉘앙스입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시장법 통합되면서 나온 제도예요. 아마 그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투자 권유 대행인은요, 증권하고 펀드밖에 없어요. 예전에 딴 거 더 있었는데 증권하고 펀드만 투자 권유 대행인이 현재 있어요. 증권사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상품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인바운드밖에 안 돼. 뭐가 안 돼요? 밖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본 게 우리 상품을 대신해서 팔아줄 권유 대행인을 뽑아두면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 상품을 내가 계약한 곳에 투자 권유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보험회사 설계사 분들이 많이 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생명에 근무하는 FC다. 삼성생명 FC라고 하는 거 맞나요? FC다. FC 같은 경우는요, 뭐 삼성증권에 투자 권유 대행인을 체결해요. 그러면 삼성 FC 같은 경우는요, 한 개 회사만 뭐 할 수 있어요. 투자 권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사실 적합하냐면 그 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는요, 장기 상품이 좀 많죠. 그리고 2, 3년짜리 니즈가 있는 고객에게 마땅히 권할 상품이 좀 잘 없어요. 그렇다 보면 2, 3년짜리 정도 좀 안전한 채권형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함께 권유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이런 형태로 투자 권유 대행인을 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투자 권유 대행인은요, 아바타예요.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의 통제 다 받습니까? 삼성증권의 통제를 받는 그냥 아바타예요. 그러면 뭐밖에 할 수 없냐면요, 권유 대행인은요, 권유밖에 할 수 없어요. 대리에서 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되고요. 고객이 예를 들어서 펀드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 달 첫 해 펀드 그 가입할 돈을 대신해서 수령해도 안 돼요. 그래서 권유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대리해서 계약해도 된다. 뭐 다양한 그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유념해서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권유 대행인은요, 뭐만 가능하다고요? 투자 권유만 가능합니다. 권유만 할 수 있어요. 권유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수업할 때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요, 실제 시험장 가서 제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런 피드백 많이 받았어요. 자, 계약 체결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두 번째, 당연히 파생 상품 더더군다나 그 권유할 수 없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적어주실까요? 주선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야, 요런 거 좋은 거 있는데 한번 할래? 뭐 이런 거 연결해주고. 대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주선도 안 되고 대리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투자 권유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설명 의무 및 적합성 당연히 그런 것들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바타니까 할 건 다 해야 되고 의무사항은 지킬 건 다 지켜야 되고 나한테 그 주어진 권한 자체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수해야 되고요. 위반 시에는 법적 책임 및 사용자 책임까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펀드를 진짜 몇백만 개 팔아야 돈을 조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수료 체계가 좀 미흡해요.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영어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Know Your Customer 룰이라고 읽으시려고 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보실게요. 적합성의 원칙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너의 고객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게 적합성 하면요, 뭘 보는 겁니까? 자, 고객이 왔어요.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 저도 예전에 외국계 생명보험에서 근무해봤거든요. 고객을 봐요. 뭘 볼까요, 여러분? 돈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 않을까요? 맞죠? 재무상황, 재산 상태. 굉장히 럭셔리하게 왔어. 그래도 적금 하나 가입하러 온 건 아니겠네. 돈이 좀 있네. 라는 일단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왜 왔지? 진짜 공과금 내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돈도 좀 있고, 그리고 온 목적이 이제 5년 후에 자녀 대학 보내기 위해서 펀드를 하나 가입하고 싶어서 왔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과거에 펀드를 해봤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펀드의 펀자도 모르고 적금만 내리했던 사람은 사실 상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맞잖아요. 그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펀드라는 걸 해봤다라는 사람이면 파생상품 권유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는 요소가요. 재산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왜 왔지가 뭡니까? 투자 목적을 물어보고요. 마지막에 뭘 물어볼까요? 투자 경험을 물어봅니다. 목적 같은 경우는요, 이래요. 이 사람에게 단기 상품을 권유해야 할지, 이 사람은 연금을 생각하면서, 노후생활자금 연금을 생각하면서 가입하러 왔는데, 제가 계속 짧은 걸 권유합니다. 2, 3년 만에 대박 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길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항상 요소를 살펴보고, 내가 권유할 상품과 적합한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 게 적합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무상황이나 경험, 목적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요, 확인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많이 나와요. 확인한다는 거 왜 확인을 할까요? 이게 제가 지켜야 될 직무윤리잖아요. 쓱 사인을 할 자리에 고객한테 사인 안 받거나 확인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 누가 피해를 볼까요? 제가요. 왜 그럴까요? 고객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가입하라고 했잖아. 진짜 안 그럴 것 같죠? 당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가 가입하라고 했잖아. 난 펀드에 펀자도 하기 싫었는데 네가 좋다고 했잖아. 그런데 확인을 왜 받아둡니까? 고객한테 네가 한다고 했잖아. 우리 입장에서 네가 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유리를 지키면 누가 이득이 된다고요? 우리 금융업 종사자가 이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인의 방법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보실까요? 서명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글씨 못 쓰는데, 자, 그러면 고객님 말할 수 있죠. 말. 그러면 말로 하세요. 녹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자우편도 가능하고요. 우편도 가능하고요. 전자자동 응답 시스템이 뭡니까? ARS죠.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도 확인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뉘앙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의 방법에 서명, 기명날이 녹취, 그리고 전자우편, 우편, ARS 시스템 등 방법을 받아야지만 의무를 다했다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을 잘 알았다면 적합성 원칙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투자 목적에 적합해야 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 뭘 못한다고 돼 있나요? 권유가 금지된다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팔아도 될까요? 네. 정답. 권유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단 말은 내 입 밖에서 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고객이 한다고 하면 팔아도 돼요. 이게 되시나요? 제가 미니스커트를 파는 그 가게 점원이에요. 진짜 뚱뚱한 애가 온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입 밖에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예쁩니다. 정말 날씬해 보이시네요. 하나 사실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고객이 나 잘 어울리죠? 하나 사도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사인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산다고 했다라는 뭘 받으면 확인을 받으면 뭐는 가능합니까? 판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입 밖에서 하라고 권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합성 원칙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면 투자 권유는 금지되지만 옆에 뭐라고 적어줄까요? 확인을 받았다면 판매는 가능하다라고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들은요, 적합성 원칙까지만 적용돼요. 그런데 밑에 하나 나온 원칙이 또 있죠. 뭐예요? 적정성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품은 여기서 끊기고요. 뭐 하나가 추가됩니까? 파생 상품을 권유할 때는요, 적합성에 플러스 적정성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적합성의 원칙은요, 일반적인 상품은 여기까지만 끝나고요. 그래서 합리적 근거 없이 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과잉 권유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적정성 가보도록 할게요. 방금 일반적인 상품은 적합성에서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적정성은요, 어떤 상품을 권유할 때 적용한다고요? 파생 상품을 권유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물어보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들은요, 설명 의무와 적합성까지 적용되지만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에 추가적으로 적정성의 원칙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파생 상품 하면 적정성, 파적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하되 투자 권유 이거 똑같고요.
그리고 끝에 볼게요. 장외 파생 상품은요, 항상 제일 위험하다, 극한이다,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요, 규제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할 때는요, 위험 회피 목적의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질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반 투자자에게 장외 파생 상품 권유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맞아요? 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위험 회피 목적에 따라 권유한다는 건, 위험 회피한다는 건 영어로 hedge라고 합니다. 그죠? hedge라고 하는 건요, 그거예요.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위험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hedge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추가 거래나 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요, 그 현물과 선물의 관계를 이용해서 제가 추가로 플러스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고요. hedge라든지 위험 hedge라고 하는 건요,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런 보험을 가입하면 이 위험이 어떻게 되나요? 조금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실 주가가 1900에서 800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을 때요, 옵션 중에 어떤 옵션 사면 돈 벌까요? 풋옵션 사는 거잖아요. 근데 풋옵션을 궁극적으로 사는 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나의 위험을 뭐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사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궁극적으로 큰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는 일반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에 문장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4번 문제까지만 풀고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아니고요,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첫 번째. 적합성 그리고 설명 의미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과 파생 상품을 권유할 때는요,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이 동시에 적용됩니까? 아닌데, 증권은 어디만 적용돼요? 적합성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적정성 넘어가는 건 파생 상품. 자, 그리고 두 번째, 안정지향적인 투자자에게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는데요, 결국에는 투자자에게 이득이 발생했더라도 원칙을 위배하는 건 맞죠. 왜요? 과정상의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 재무 상황이나 경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네가 한다고 했어, 확인받아야 되는 거. 자, 그리고 노유럴 커스텀을 룰이라고 하는 건 적합성이 이제 원칙의 전제 조건이고, 고객한테 뭔가를 알아야지, 그쵸, 판단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책임을 물기 위한 조건입니다. 책임을 물어야지, 내가 사니까. 그쵸,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요, 공부하시고 50분에 일어나겠습니다.